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선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랐죠. 왜냐면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과 다르게 혐의 네.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전혀 안 됐다는 것 되게 중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는데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특검 하자고 하는 사람들 잘못이고, 네. 죄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민주당의 특검 그 릴레이는 실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특검에 대한 판단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뭐 구형량보다도 선고가 적게 나왔고 네. 실제로 세부 혐의에 대해서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라던가 네.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명의 칼잡이를 고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난도질했잖아요. 그 칼잡이들도 부정적으로 좀 보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특검이. 여기 지금 한 사람들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검찰이라는 그 수사 노하우가 있고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수사를 할 걸 괜히 특검만 계속 주구장창 만들다가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 제목이 명태균과 건진법사 특검이거든요. 명태균과 건진법사 특검요? 예, 이게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네. 명태균과 건진법사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는 그냥 무죄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특검의 근본이 된 특검법 자체가 굉장히 사실 기반으로 해서 성립된 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어제 뭐 SNS에 글도 쓰셨더라고요. 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같이 언급이 되신 바도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공표랑 비공표가 있고, 네. 공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언론사가 돈을 대는 게 맞다. 그때는 머니투데이가 P&R이라는 곳에 의뢰해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머니투데이가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윤석열이 돈을 안 줬다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후보가 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돈을 대면 오히려 그게 처벌 대상이에요. 예, 예를 들어 채널A가 어디 의뢰해서 조사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채널A한테 내가 돈을 줬다. 그럼 그게 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뭐 네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식의 대화로 가면은 네. 아무도 사실을 얘기하려 안 하고 아무도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유튜버들이 그냥 몰려 떠들면은 몇백억 세금 들여가지고 그냥 특검하고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어제 선고의 의미를 봤을 때는 사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전 대통령 부부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은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보수 진영 전체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도 남아있긴 한데 보수 진영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아웃됐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부 보수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윤어게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예,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을 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며 윤석이라는 네. 사람을 왜 아직까지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은 계엄이란 걸 일으켜가지고 이미 정치로 끝난 사람이에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열변을 토하신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민중기 특검은 어쨌든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종합특검도 사실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종합특검을 과연 어떤 특별검사가 하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특별검사를 좀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갈수록 그 야심 있고 진취적인 검사보다는 뭔가 이걸 함으로써 그냥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네. 사람이 갈 가능성이 높죠. 예, 이거 이미 한번 해집고 난 거에서 또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간다? 예,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이 끝났는데 그 네. 이후에 좀 연락해 보셨나요? 그때 이후에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없죠, 아직? 없죠. 그리고 연락도 뭐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진한테 연락 오는 정도만 있는 거고요. 뭐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이 좀 있으면 최고위원회 해가지고 뭐 윤리위 제명하는 많은 일원이 한다는데 그런 거 그 당의 내부 사정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뭐 솔직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장에서 좀 조기 귀국을 해서 네.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도 현장에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제 단식이 종료된 것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맨날 흔히 하는 얘기 우리 있잖아요. 캐비어로 알탕 끓여 먹었다 이런 거 같은 거. 예, 이런 공조의 장이 열렸는데 네. 그 결론이 어떻게 박근혜 엔딩이냐. 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저야 뭐 박근혜 퀴즈 소리는 듣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당하고 이제 감옥 가셨고 2022년 때문에 풀려나기 전까지 장동혁 대표는 2020년에 이제 정치 데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이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엮인 관계이거나 음. 아는 사이도 아닐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런 엔딩이 나느냐. 근데 보수 진영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단식장에 뭐 여러 범보수 인사들이 많이 찾아간 다음에 네. 범보수 결집에 이루고 거기에 정점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근데 뭐 가가지고 단식 그만해라. 네, 그냥 끝.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의총에서 단식 네. 그만하십시오 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음. 네,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음.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쌍특검 공조는 일단은 중지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이게 건가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냐면요. 네. 예를 들어 앞으로 국민의힘과 어떤 걸 해요. 네. 하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마 그러면 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아니 그 보시는 가능성을 거죠?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음. 예. 뭐 신나게 뭘 준비하면 하는데 예를 들어 대여 투쟁을 하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하지 마 그러면 네. 이런 상황 되면 얼마나 황당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상황이 한마디로 정리되니까. 예. 그럼 특검 공조는 일단 저 당내 상황,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좀 정리된 후에 다시 논의를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엔딩이 그렇게 되면서 뭘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어나가기도. 그럼 쌍특검을 추진하시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야 뭐 법안 오면 표결하고 하는 거지만은 네. 예, 맥락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예. 그럼 조금 전에 뭐 국민의힘 최고위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영화 관람 후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을 했고 네. 실제로 영화를 같이 보실 뻔 했는데 못 보신 거죠? 저는 원래 정해진 시간이 그 뒤였고 어제 네. 무슨 경기도에 저희 동탄 관련 민원 하나 때문에 누구 경기도 핵심 관계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만나고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뭐 이 닭의 목을 비트면 새벽이 온다 이것도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한 사람이 하니까 멋있는 말이지. 이거 뭐 댓글 사건 연루돼가지고 지금 그거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네. 근데 뭐 혼자 비장하겠죠 지금.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겠어요. 이게 뭐 내일이면 나락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자기 최면 상태인 거죠. 나는 민주화 운동 중이야. 나는 민주화 투쟁 중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YS는 그래가지고 전두환 박정희 정도랑 싸워가지고 민주화 투사로 본인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장동혁 대표는 얼마 전까지 본인이 스태프라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태프랑 싸워서 민주화 투쟁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를 좀 더 거대한 그 대상으로 인정해 주던지 그냥 어디 가서는 그냥 안 없어 보이려고 그 사람 내 스태프였어 이래놓고는 아 지금은 거대한 민주화의 저항의 장벽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일단 친한계 얘기 들어보면 신당 창당은 없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뭐 누가 전달해줘서 보니까 네. 친한계 핵심이라고 하는 박정훈 의원은 방송 가가지고 오늘 장동혁을 제명하겠다고 나섰던데요.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겠다고요? 예예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뭐 직접 얘기하면 저도 그 영상을 음, 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죠. 이제. 어쨌든 당 내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예. 경우는 나갈 거면 인천 계약 나가라 음. 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 중에서 그거 제가 한 3달, 4달 전에 얘기했는데 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한 뒤로부터 뭐 이준석이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친한계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설마 그렇게 지금 와서 후한무치하게 하지 않겠죠. 저는 정치인들한테 누구한테나 조언할 때는 제 네. 양심상 항상 그 시기에 최적화된 조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물론 제명 직전이긴 한데 다 제명이 될 거라고 당내 분위기를 보고 있으니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 예. 무소속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본인은 보궐선거 나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자꾸 뭐 그 주변에 부산이니 대구니 이런 보궐선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제가 정치를 그래도 오래 음. 했다고 생각하면서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네.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반대로 판단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구와 부산을 놓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걸 고민할 상황인가 싶긴 하지만은 음. 제가 봤을 때는 대구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부산을 고르겠다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고 음.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대구 부산에 나간다. 그럼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뭐 나간다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거기 센 사람 될 겁니다. 센 사람을 낼 거다. 네, 예. 부산과 대구에 각각 연구가 있는 사람 음. 내가지고 아니 3파전을 민주당이 내줘도 좋다 음. 하고 붙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한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본인을 놓게 되는 거고요. 네. 서울시장 무소속을 나가면은 아 여기는 그냥 내줘도 된다라는 말을 못 하는 곳이에요.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곳. 그러면은 본인에게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음. 뭐 아니 대구나 부산이 아무리 텃밭이라 그래도 네. 뭐 2년짜리 보고를 뭐 민주당이 가져가 상관없어 하고 그냥 세게 붙을 수 있어요 음. 거기는. 근데 여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 팀에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음. 꼭 이제 반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준 걸 안 들을 것 같으세요? 한동훈 전 대표.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해주면은 항상 이준석이가 자기 망하게 하려고 거꾸로 얘기해 준다고. 나쁜 의도를 갖고. 예. 그래가지고 항상 반대로 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명태균 씨가 얘기하면 들어요 또 그걸. 그랬군요. 예. 그럼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상황은 오늘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민주당과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합당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정치권에서는 저쪽은 합치는데 여긴 계속 분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 그런 분들 진영을 옛날에 또 보면 또 뭐 이준석이 합치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러고 떠드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요즘은 패널들이 아닌 사람들이 발언 이력을 추적해서 좀 이렇게 좀 보도 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분들 때문에 뭐 개혁신당이 진로를 바꾸거나 할 이유는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입으로 여러 말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예. 여권에서 뭉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합당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뭐 황교안 마인드로 그렇게 뭉친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변수는 사실 선거에 의외로 영향을 적을 겁니다. 그럼 진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냥 각 당의 경쟁이지. 음. 거기서 무슨 정치공학으로 이걸 뭐 합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에게는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한국 국회를 언급을 하면 죄송합니다. 네. 한국 국회를 언급하면서 야권에서는 정부 책임론 정말 좀 외교적으로 미숙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이제 쿠팡 로비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국회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네.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한국에서 최근에 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쿠팡 청문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칼을 뽑아 들어 가지고 지금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참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라도 썰겠다고 이제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갔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걸 좀 더 조심스럽게 설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것은 중국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면은 안보의 위기일 수도 있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처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면은 미국도 반대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번에 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들 왕창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로저스 대표에게. 네. 근데 이게 청문회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국내 기업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랑 네. 그 미국에도 테크 기업들의 CEO나 이런 사람 나오긴 하는데요. 그 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데서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심도 있게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시계 딱 7분 딸깍딸깍 하면서 그 사이에 쇼츠 뽑아야 되는 그런 청문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본 순차 통역이냐 무슨 동시 통역이냐 이런 거 갖고도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통 크게 그냥 그럼 영어로 질의응답하고 여기 나중에 사후에 번역하고 통역하는 거로 해도 되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뭐냐면은 이게 또 뭐냐면은
동시 통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들으면서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방송 나가는 건 또 겹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겹치게 나가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저한테 공격해서 니는 왜 안 들으면서 하냐. 듣지도 않고 말을 하냐. 뭐 시청자를 생각해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방송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동시 통역이 동시로 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야당 의원 공격하려고 프레임 만들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네.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정부는 지금 쿠팡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쿠팡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 공관한 법사위원회에서 트위터 계정에 공식을 올렸잖아요.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계되어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일단 빨리 비준하라. 저도 제가 가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보고 온 거 이런 거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외교 당국이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야당이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정보를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병권이 있으면 가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고 제 나름의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아무 일 없다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거죠 지금. 지금 김민석 총리도 미국에 갔다 와서 뭐 네. 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야권에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안 거죠?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지금 계속 이제 그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가가지고 어떻게 홍보할까만 고민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홍보할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뭐 수백조 원 이런 거 수십조 원짜리 지금 통상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금관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뭐 선물로 줬다 그걸 좋아했다 뭐 트럼프가 뭐 스트롱 협상가라고 했다 뭐 이런 것만 말의 항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너무 그 국내 여론을 신경 쓰면서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국내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설탕 부담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네. 그런 글을 올려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SNS 많이 올리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대통령도 그렇고 예전에 당대표제가 할 때도 그렇고요. 의외로 하루에 한 24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자기는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내 스스로 평가를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경주마처럼 되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앞에 이제 뭐 하는 거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지금 굉장히 이제 옆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이제 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지금. 다양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두를 만기 봐도. 친남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누구 혼내는 척 하면서 일 잘하는 척 하기 같은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국세청장 이런 사 불러놓고 뭐 국무회의에서. 말 끊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내가 이거 그림 아이고 그렇게 컨트롤 되는 사이즈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뭐 어떻게 뭐라 하는 영상 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보기세에서 기강 잡는 거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은 딱 경직됩니다. 예. 그리고 눈에 안 보이려고 그러고 예. 눈에 보이면 뭐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려고 하고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점을 아주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또 저러는구나 싶겠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 또 하나 공무원 잡아가지고 또 그때도 보면 뭐 콩 GPT인가 하는 양반 붙들고 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답변이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대통령이 리스크를 지냐고. 처음에 백혜룡 경정이라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띄웠더니만 나중에 봤더니 이분 허풍이 장난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리스크가 생길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SNS 올린 글들 중에서 특히 그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한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한 얘기들이 좀 더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향후 이제 나중에는 보유세까지 언급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데 부동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거주용 주택 소유에 대해서 뭐 과세하겠다 이런 거는 본인의 행적으로도 바로 반박이 될 거거든요. 저분 그 계양에 국회의원 하셨을 텐데 계양에 계시면서 그 분당집 팔았나요? 안 팔았을걸요? 그 양지마을 그거 60평짜리. 그거 안 팔았으면 본인도 비거주용 주택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다들 이해가는 사정이거든요. 계양에 갑자기 보궐로 갔는데 자기가 뭐
집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겠죠.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나쁜 거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네. 자기가 했을 땐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거. 왜냐, 주택의 거래 비용이 비싸니까, 뭐 사고 파는 비용이 비싸니까 당연히 선뜻 그렇게 아무리 지역구를 계약으로 갔다 네. 하더라도 팔지 못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나는 괜찮고 이제 국민들은 그러면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경기지사 출마나 지방선거 행보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니 안철수 의원이 이제 경기지사 안 나가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유승민, 김문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언급하셨던데 네. 지방선거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개혁신당 우리 선거 준비하는 거 차질 없이 하고 네. 지휘해야 될 역할이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개혁신당 창당하고 계속 제가 후보로 뛰니까 네. 병참이 약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가 옛날에 국민의힘 할 때도 보면 제가 병참 역할을 하느라 시간 많이 썼었는데, 큰 선거는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 선거 관리 경험이 인사에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 관리만 좀 집중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야 될 판이에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예. 출마는 따로 하지 않고. 만약에 뒤에 국관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뭐 제가 뭘 딴 걸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도 그런 사람 없고 지금 개혁신당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광역단체장 출마에도 그럼 뭔가 출마시킬 인물들을 보고 있는 저희 한 분야가 지금 있으세요? 7, 8명 정도 후보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7, 8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상황은 이제 선거 더 다가오면 예. 따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널픽 이준석 대표였습니다.